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어제 야 3당만 단독으로 소위 개문 발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을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슬프기도 하고 우리 국회에도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도 많이 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 대표인 지한이 아빠 이종철 씨는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안 결의하는 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냐며 희생자들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라도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행입니다. 제대로 잘 듣고 부디 상처를 잘 다독여주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겠죠. 12월 2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더욱 커진 혜택, 최대 22% 할인부터 시승만 해도 지프 캠핑용품까지 12월 31일까지 선사하는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콘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영주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죠. 전기차는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서 우려가 큰데요. 잠시 후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이혼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양육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스토킹 처벌 사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육권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잠깐 우선 지난 방송에 이어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쪽 이제 665억 원을 재산분할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한테 지급하고 위자료로는 1억을 지급하라고 1심은 맞는데요. 네. 예상하였듯이 노 관장이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주요 쟁점은 역시 SK 주식 1,300만 주, 약 2조 6천억 원이 과연 재산 분할 대상이냐는 점인데요. 노 관장은 여전히 이제 650만 주죠. 한 50%는 내 거다라고 주식을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살펴보면 항소 이유로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한 게 1988년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94년에 2억 8천만 원에 최태원이 매입을 했는데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자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혼인 생활 동안 이게 2억 8천만 원 주고 산 주식이 한 2조 6천억 원으로 가치가 불어났는 건 팩트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치 증대에 혼인 생활 중 노소영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냐, 맞다고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노소영 측은.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 주식을 산 거는 예를 들어 아버지 돈으로 샀다고 해도 혼인기간 또한 늘어났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노소영 관장이 1%도 과연 기여한 게 없느냐라고 좀 본다면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도 계실 건데, 여튼 이런 이제 쟁점을 계속 항소심에 다루실 건데 향후 판결이 나오면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보고 아마 정말 생각들이 다 다양하실 텐데, 예. 저도 좀 이쪽 가까워요. 이제 노소영 측 쪽에.
예. 아니 지금 노소영 씨 그 기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재산 분할 이 아니 주식 기여가 거래에 없다고 대해서. 본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만약에 판사라면 글쎄요 이거 너무 어려운 예. 질문인가요? 어떻게 판결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같은 일정 부분 기여를 인정하도록 판결을 할 겁니다. 일정 부분. 왜냐면 그게 법상식에 맞죠. 그러니까요.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뭐 다음은 10%라도 기여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 관장이 그래도 부인으로서 활동다고 해서 SK라는 기업의 가치를 좀 이미지 좋게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 다 끄덕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요. 예. 이게 인지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인지대가요? 이게 어느 소송 정도? 가액에 따라서 인지를 내야 되는데요. 예. 그게 거의 비례해서 내는데 1심에서는 한 40억 냈고 항소심은 이게 1.5배 좀 가산이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대만 한 60억 넘습니다. 그걸 이제 노소영 측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소를 한 측 이제 내는 건데요. 예. 이게 하여튼 인지대만 해도 항소심만 하는데도 60억 내고 지금 항소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소송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뭐 항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만큼 또 억울하다는 걸 반증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렇고요. 이게 충분히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2심, 3심에서. 제가 굳이 예측한다면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정도로. 예. 된다 정도로. 제가 변호사라면은 예. 이거 반드시 항소하셔서 다퉈봐야 된다 이렇게 권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건 또 나오는 대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양육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혼에서 중요한 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 그리고 양육비 얼마 지급하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그 양육비 먼저 말씀드리면, 양육비라는 건 쌍방의 재산 상태를 볼 거고, 월소득 등을 감안해서 정해지는데, 대략 아이 한 명당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대강의 경우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뭐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성년이 될 때까지인가요? 그 아이가? 그렇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한 18세까지죠. 18세까지만. 예, 그때까지 이제 하는데 여기서 좀 아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이게 재판과 협의하자면 이제 양육비를 이제 합의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지급할지죠. 예. 근데 그걸로 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양육비라는 건 아이가 미성년일 때 지급하는 건데 사실 낳고 키우다 보면 본격적으로 돈 들어가는 데가 대학 가고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성년이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양육비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양육비를 지급한다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혼이나 이제 뭐 조정 이런 거 하실 때는 양육비 합의 보는 거는 좀 부족하고요. 대학 간 이후에 등록비라든지 뭐 생활비, 월세 이런 거를 어떻게 분담할지도 정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꼭 기억해서 부탁드립니다. 그걸 사전에 이렇게 정할 수는 있는 거군요. 양육비 외에. 협의를 이혼 재판 같으면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 그 조정 문헌에 이제 뭐 양육비는 내가 언제가 부담할게 이렇게 하고 내가 참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애 크고 대학 갔을 때까지 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친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액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양육권을 내가 가지려면 어떤 게 유리한 요소냐 이건데 일단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법원은 고려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 그리고 연령 또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 또 양육 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미성년인 그 자식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식이 누구를 또 희망하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는데요. 상당히 자세히 보는군요, 다. 이게 알을 누가 키우냐는 굉장히 또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다른 재산적인 분쟁과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중요하죠. 법원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데요. 그래요.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게 이혼이라는 게 갑자기 딱 되기보다는 일단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한 분이 집을 나가서 별걸 하다가 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별거 기간 동안 아이를 이제 직접 이제 누구든 기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쭉 길러온 측이 좀 안 기른 쪽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 누가 키웠냐? 별거 기간이 예를 들어 뭐 2년이라 그래서 2년 동안 아이를 계속 길러왔다. 이러면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물론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냐 이것도 물론 당연히 고려사항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주 어린 아 같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좀 기르는 게 좀 좋다라고 보는 아무래도. 하급심 사례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같은 그렇죠. 값이면 엄마가 기르는 게 낫다 이거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은 아이를 직접 돌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다른 한쪽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해야 돼서 직접 양육을 못하고 뭐 제3자 뭐 어머니에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는 예. 이제 직접 돌볼 수 있는 측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러한 점을 다 고려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 아동학대 전력이 일방에 있으면 그건 불리하겠죠. 그럼요. 이것도 아주 이거 결정적인 당연한데. 것 같고. 근데 예. 문제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예.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하다 보면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낙말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 경우 사실. 예. 근데 이때 아이가 옆에 있어서 이걸 들었다면 이게 아동학대 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듣기만 했다면 아이가 예, 옆에서 아한테 뭐 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부싸움 하는 거. 부부끼리 막 싸우고 막 막말하고 소리 높여서 싸우는데 아가 옆에서 본 것뿐입니다. 이 보기만. 경우에 과연 아동학대자 될 것인가? 아이한테는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이거 아동학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혹시? 안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예, 이런 사례에서도 이제 그 수사를 받으면서 아니 나는 아한테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고 우리끼리 싸운 것뿐인데 어떻게 예. 내가 아동학대냐 이렇게 조장을 하시는데요. 예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 앞에서도 함부로 싸우면 이제 아동학대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네.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 부부싸움 심해 가다 보면은 부부 중에 한 일반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옆집에서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럼 경찰 출동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밝혀지게 돼서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앞의 부부싸움은 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조심하는 게 맞다 이거고요. 예. 저도 이혼 상담하고 재판을 많이 해보는데 거기서 느끼는 게 있는 게 예. 이 부부 싸움을 하는 게 좀 길어지고 자꾸 이렇게 싸우면 당사자들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는 어린 아가 그런 부부 싸움을 계속 지켜보면은 당사자들보다 더 충격을 받거든요. 그럼요, 정서적으로. 예. 예, 얼마나, 이거는 그런 당사자들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범죄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이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좀 하지 않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예.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양육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특히나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건건이 뭐 다르겠지만, 이것도 네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층간소음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뭐, 층간소음 항의하기 위해서 뭐, 윗집에다 뭐, 우퍼라고 하나요? 그 스피커 크게 뭐 동동동 울리는 거. 이런 거 설치하고 소음을 계속 내보낸 이런 행위를 뭐 스토킹으로 처벌한 사례도 있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층간소음 항의하는 거를 또 스토킹으로 기소해서 또 근데 이거는 이제 무죄가 난 사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많나 봐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층간소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요. 억수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게 해결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거 뭐 소송에서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아이가 뛰는 걸 어떻게 해요?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참 힘들어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트를 깔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 막 계속 스트레스는 받죠. 그래서 밑집에서 어떨 땐 일부러 막 담배를 많이 켜가지고 위로 올려보낸다거나 뭐 소음을 위쪽 천장을 막 때리고 이런 경우까지 있는데요. 참 이게 좀 이 제도가 준비돼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도 답답한 심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전 유성구에서 좀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부부인 A와 B가 작년 11월 12일부터 1월 1일까지 이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천장에 하도 저쪽 위에서 심하게 하니까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서 총 한 10번 정도 복수형 음향을 송출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요. 스토킹 치료도 한 40시간 받으라고 명했는데요. 이거 꽤 중한 처벌 아닙니까? 이 정도면? 벌금 그렇죠. 700만 원에 프로그램 이수. 그래서 법원이 이제 굉장히 이걸 중하게 봤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스토킹 그럼 내가 니 좋아한다든지 뭐 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접근을 계속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법에 의하면은 원치 않은 접근을 계속하면 그 원인이 애정이든 복수이든 간에 스토킹으로 처벌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서울에서는 무죄가 난 상황도 있는데요. 네, 예. 지난해 12월에 누수 문제로 이제 그 위증 사람한테 공사 협조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다소 이제 비협조적이었고 그런데 또 이 밤과 새벽에 보복 소음으로 추정되는 문 여닫는 소리가 매일 막 수개월 동안 이제 들려가지고 윗집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윗집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못 살겠어서 이제 너무 시끄러가 참다 못해 수해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운 사안이 있어서 검찰은 이것도 스토킹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판부가 그 밑집 사람이 항의를 위해서 윗집을 방문한 것으로 그 외의 장소에 다른 목적으로 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닌 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방문했다거나 폭력 행사만한 정황도 없고, 그다음에 A 씨가 수차례 층간 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거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서도 이제 그 행위가 이웃 주민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물론 항소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엇이 스토킹이지 아직 무엇이 또 정당한 항의인지 구별이 아직 선명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도 고민 중에 계속 기소를 하는데 층간소음 항의의 경우에도 자칫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되고 뭐 한밤중에 갑자기 또 찾아가거나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리실 통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 낮에 그냥 편지를 붙여 놓는다든지 이 정도 정도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외에 막 좀 더 세게 하면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음을 좀 아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뭐 층간소음 문제로 가끔씩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살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 이건 좀 좋게 이렇게 좀 풀면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지금 이게 사실 법적으로 규율이 잘 안 되는 분야거든요.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 수집도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뭐 녹음을 해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좀 제도를 마련해서 어떤 기관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공백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국회의원들께서 좀 나서가지고 좀 제도를 해야 되지, 제도 정비하지 않는 이런 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안영진 변호 뭐 이래 국회도 싸우시니라 정신 없는데요. 다른데 정신 못 둬요. 그러나 콩밭에 가 있으니 뭐 국민들은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민생은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층간소음 좀 이렇게 고통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안영진 변호사? 저는 당해본 적은 있습니다. 당해본 적은 있고. 예, 당해본 적이 있어서 뭐 이래 전화하고 해봤죠. 좋게. 안 돼서.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당해보기도 하고 또 피해를 또 줘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양쪽 입장을 잘 알아요. 예, 그 고통받는 그 심정 그것도 알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기도 힘들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 그게 진짜 지금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그걸로 형사사건까지 비화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은 지금 공백 상태고 다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매트를 깐다든지 그렇죠. 아이들을 최소한. 야밤에 이제 뛰게 한다든지 또는 일요일 오전이죠. 그런 거는 좀 자제시키는 게 맞고 좀 그렇죠.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은 독한 마음 먹었다면은 이제 밑집에서는 그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동영상을 일일이 다 찍어놔야 됩니다. 밑에 사시는 분은 데시벨 측정기로 그 동영상을 찍어서 특정 시간이 반복됐다는 걸 증거를 수집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좀 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만요. 참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 이게 보면 감정 싸움까지 돼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좋게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 내 손자가 윗집에서 그렇게 뛴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남이니까 그리고 평소에 관계가 조금 좀 안 좋은 사이다 그러면 더 이제 감정이 또 격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지난 12월 5일 밤이었죠. 영주시 함앙동에서 전기차가 한 상가 건물 외벽에 충돌한 후 불이 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은 차량을 전소시킨 후에야 한참 후에 진화가 됐다는데요. 자,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열폭주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죠. 이 전기차 열폭주 원인은 무엇인지, 안전하게 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자, 자동차 연구소 소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이 반갑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 모시는 분들 참 무척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영주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사고가 있어서 이게 사고 직후에 불길에 휩싸인 데다가 문까지 열리지 않아서요. 네. 운전자가 또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자, 근데 전기차는 왜 사고가 나면 불이 잘 꺼지지 않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건의 이제 전기차 화재가 생기면서 이 열폭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또 전소가 되면서 공포감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몇 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해 보면은 절대로 화재 건수가 높진 않습니다. 도리어 약간 적어요, 지금 상태에서. 아, 내연기관차보다도 오히려 적어요? 네. 오히려 물론 이제 절대 모수가 전기차가 국내에서 30만 7, 8만 대 정도 보급돼 있고 내연기관차는 2,500만 대가 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비교를 해봤을 때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건수가 똑같다. 약간 낮습니다. 전기차가.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 건 한 건이 생길 때 내연기관차보다 이 불의 확산 속도라든지 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뭐 몇 초 만에 한 7, 800대에서 1000도씨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초 만에요? 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공포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차가 그 기둥 모서리에 부닥치면서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물론 원인에 대해서는 이 국가수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빠른 속도로 기둥에 부닥치면서 일단 열폭주 현상이 생겼고요. 빠른 시간에 화재가 확산이 되면서 결국 여러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뭐 소화기도 열 몇 개 꺼내서 뿌렸었고 그런데도 안 꺼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문을 못 열어서 결국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전기차 자체의 온도가 급격히 확산돼서 열폭주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특히 이 골든 타임이 짧아진다는 거, 그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포감을 자극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대책이 지금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 조치 방법 또 군안 구조 방법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 있지만은 전기차는 보급된 지 10년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급대수는 기업에서 늘어나는데 대책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화재가 나서 불이 잘 꺼지지 않고 이런 건 그렇다 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운전자가 사망했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전기차라서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차가 다 안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되어 있는 전기차가 이 도어가 메리식 도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차종 수입 차종 중에 전기차 하나는 팝업 방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손을 타치려면은 손잡이가 튀어 오르는 모델이 있고요. 이번에 사고 난 모델 같은 데는 국산 전기차 모델인데 일종의 시소 원리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어 메리식 도어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들어가 있는 쪽에 한쪽 모서리를 누르면은 반대쪽에 올라와서 손잡이가 튀어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서 구해주러 갔는데 손잡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지가 좀 안 돼 있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제 메리식 도어를 쓰는 이유가 이 공기의 저항을 좀 듣게 받는다든지 또는 미력에 만든다든지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메리식 도어가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또 실제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보는 눈으로 봤을 때 그 손잡이가 눈에 딱 띄고 그걸 당기면 열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당황하게 마련이거든요. 아, 그럼 그 매립식 도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매립식 도어는 지금 이제 일단 뭐 일부 차종 같은 데는 팝업 방식 같은 데는 타치가 돼 있는데 손 타치가 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수입 차종 중에서는 지적이 계속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비상시에 특히 이제 자동차의 전원이 나가게 되면은 어떤 차는 문이 안 열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이거든요. 근데 FTA라는 이름하에서 그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법이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냥 판매되는 차종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국내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안 하는 수입 차종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정책 토론을 통해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아직도 수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아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차종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뭐 유리창이라도 빨리 깨고 그렇죠? 소화기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구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습니다. 유리 깨고 일단은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바닥에 이제 배터리가 설치가 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러한 어떤 열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하기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의 압력이나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의 외암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뭐 예전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 톨게이트 기둥에 한 90km 정도로 부닥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몇 초 만에 1000도씨까지 올라가서 물론 이제 안에 있는 탑승객 2명은 뭐 그것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이 기둥에 90km 이상으로 부닥치면서 다발적 골절로 사망을 이미 한 상태에서 화재가 생겼었는데요. 일단 화재가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더라도 끄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들어가는 물의 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소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열폭주 현상이 생겨서 불이 확산하는 속도를 좀 늦추는 장치들도 요새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 열폭주를 좀 어느 정도 방지한다든지 또 시간을 좀 늦춰서 안에 탑승객 운전자가 충분히 탈출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든지 골든타임을 늘리는 거죠. 이런 방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차가 보급도 많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 때문에 혹시 전기차는 이렇게 뭐
충돌 사고 같은 게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가 모든 전기차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전혀, 예.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문이 열리지 않은 거는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방법이지. 예. 실제로 이제 전원이 나가서 안 열리는 차도 수입차 중에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안에서는 얼마든지 열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은 이제 의식이 없어서 이제 못 나온 거고 밖에서 그렇죠. 충돌 강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요. 탈출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에서 구출할 때도 쉽게 구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도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두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사고 영상 보셨죠? 네, 근데 잘 봤죠. 이거 그냥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 급발진 사고 같거든요. 그렇게 빨리 그렇게 충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급발진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 3초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하얗게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몰라서 그냥 급발진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체의 80%가 이제 운전자 실수로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20%는 진짜 급발진으로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일반 내연기관차도 급발진이 생기는데 짧게 2, 3초 만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1분, 2분 길게 이렇게 급발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 소비자, 운전자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 이 증거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소비자가. 그렇죠. 퇴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발진 사고가 이제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건 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급발진이 일어난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굉장히 당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급발진이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뭐 대부분 전기차는 말씀드린 37만 대뿐이 안 되고 2,500만 대가 일반 내연기관차거든요. 예. 일반 내연기관차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으면서 변속기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꺼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한 번에 꺼요. 밟으면서요.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으면서 중립에 놓고 변속기를 중립에 놓으면서 시동을 끄라고요. 시동을 꺼라. 근데 이 세 가지요. 저도 전문가지만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하죠. 제일 한국형 모델을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차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금방 인지를 하고요. 차를 피하지 말고요. 빨리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죠? 어떻게 세우느냐. 차를 부닥쳐야 되거든요. 부닥쳐서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차는 어디 부닥쳐서 부서지게 되면은 보험 처리하면 돼요. 사람이 안 다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심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수직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전봇대, 가로등, 뭐 이런 구조물들이 있죠. 뭐 신호등 같은 이런 거 다 수직 구조물인데 이런 수직 구조물에 차가 부닥치게 되면은 에어백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수직 구조물에 부닥치지 말고요. 옆에 벽이 있다든지 또는 뭐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면은 길거리 주차돼 있는 차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요. 엔진룸과 트렁크룸은 에너지 분산 구조가 굉장히 좋아서 차와 차끼리 부닥치면 에너지의 반을 나눠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 있는 차의 뒤에다가 빨리 차가 더 고속이 되기 전에 부닥쳐서 차를 세우게 되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보험 처리하고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급발진을 제가 영상 분석해주고 자문해주다 보면은 차를 두세 대 피하면은 이미 시속 100km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내연기관차 불문하고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침착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이 최대한 침착한 맞습니다.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막 40km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미리 부딪히는 게 최선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떤 분은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예전에 한번 급발진을 경험을 했었대요. 근데 몰던 차가 다시 또 급발진, 다른 차인데 급발진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경험이 있어가지고 옆벽에 부닥치면서 결국은 차를 세우는 데 성공을 해서 하나도 다치질 않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짧지만은 뭐 시간이 그래도 몇십 초 이상이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사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지금 오버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차를 사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전기차 선택 이게 아직은 좀 이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의 완성도가 뛰어난데요. 문제는 이제 내년, 내후년 1, 2년 가면 갈수록 보조금은 줄어들던 대신 차의 완성도나 종류는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한테 맡겨놓는데요. 1가구 2차량 중에서 세컨드카, 두 번째 차는 전기차 괜찮습니다. 근데 장거리 들 때는 아직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 그렇죠. 또 너무 좀 아직도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이 내년 내후년에 많이 줄어들지만은 뭐 차의 종류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네, 최유환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유환 시사평론가가 2022년 국내 10대 뉴스를 정리를 또 해주셨네요. 자, 최유환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환입니다. 예, 자, 올해 10대 사건 사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예, 첫 번째 소식 윤석열 당선 용산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연달아 참패하며 괴멸지경에 이른 보수 진영의 구원투수로서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교체 성공했죠. 네. 여의도 정치 문법을 깨면서 극적으로 집권한 윤 대통령 5월 10일 취임 이후에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왔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예. 또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도어 스태핑을 61차례나 진행했습니다. 내치면에서 좀 취약했는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도 매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용산시대 개방. 이 한 주제만으로도 뭐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많죠. 이 정도만 하고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아직도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12구 이태원 참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말씀드리기가 가슴이 아파요. 길이 45m, 폭 4m 내에 불과하고 경사까지 심한 비탈길에서 158명이 안전사고로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 뭐 원인과 책임 규명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요. 이 희생자 실명 공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총책임자로 지목해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죠.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정말 이 12구 참사는 그러니까 사고 전 그리고 사고 그 당시 그리고 사고 후 세 가지 모두 저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전 예방 조치 완전히 미흡했죠. 사고 당시 뭐 현장 대응 조치 미흡했고 사고 후 대처 대응 모두 다 낙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예, 세 번째 소식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채권 사태 등 국내 자금 시장 경색입니다. 사실 올해 채권 시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충격으로 연초부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 한 번도 저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0.75%포인트 인상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도 3번 연속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강원도가 2,500억 원의 보증채무 미상환을 선언하면서 촉발한 이 레고랜드 사태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고요. 이어서 흥국생명이 11월 초에 외화 신종자본증권 일종의 영구치해라고 하죠. 조기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이 불안이 극계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정부가 오피셜 플러스 알파 규모 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소 가라앉았습니다만 계속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지금 2023년
경제 전망이 결국 밝지 않거든요. 예.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한 달, 우리 경제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한 달은 정말 금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꽤나 오랫동안 저금리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 와, 금리 올라가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나 시장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걸 정말 몸소 체험한 한 해가 새삼스럽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로 끝나면 좋은데 내년에도 조금 더 인상한 후에 또 경기 침체가 상당히 또 우려가 돼서 올해보다 내년 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네 번째 소식이죠, 이제? 예, 네 번째 소식은 카카오 서버 화재 및 먹통 사태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카카오톡이 메신저가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이렇게 국민생활에 깊이 파고든 앱인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죠. 맞습니다. 예. 필수기관 통신 부재에 비교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이 사태 여파로 남궁 각자 대표가 사임했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는데 어쨌든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먹통이 되는 것은 예전에 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및 관리 도구 이중의 미흡 등 사고 원인을 꼽고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 보완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없는 세상은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가 예고가 됐으니까 말씀대로 국민 메신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대한 회사에서는 철저한 이런 보안 장치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허술했던 거죠. 너무나 허술했다. 예.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다음 다섯 번째 소식은요? 예, 다섯 번째 소식으로는 좀 몇 가지 묻고봤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동해안 산불, 중부권 물난리 사태. 예. 대형 사고와 재난재해가 잇따랐죠.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구조물과 외벽 일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서 작업자 사망하고요. 정말 참 깜짝 놀랐어요. 그게 또 블랙박스에 생생하게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놀랬고요. 이때 사망자가 몇 명이었죠? 이 당시에? 예, 지금 일단 작업자만 6명이 작업자만 6명.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안전우려한 입주 예정자들 전면 철거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재 전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에는 4일부터 14일까지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서 이 동해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이게 산림 피해 면적이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래요. 참. 그리고 또 8월에는요. 중부권에 어마어마하게 또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이 지하거든요. 아이고. 물난리가 났어요. 피해는 없어요. 물난리 났었어요? 물난리가 났는데 인터넷만 끊어지는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올해 정말 대형 사고와 재난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네요. 예.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아주 바짝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식은요? 여섯 번째 소식은 평택 SPL 제빵공장 기계 직원 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SPC 불매 사건입니다. 23살 여직원이 기계에 끼어서 사망을 했고 이 수습하는 너무 미흡했어요. 그 다음날 흰 천을 갖다 놓고 그 직원들 그대로 작업에 투입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던 한 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었고요. 다음 일곱 번째 소식은 북한 미사일 소식이네요. 북탄도미사일 소나기 발사입니다. 소나기 발사. 이게 북한이 올해 31회에 걸쳐서 총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역대 최다 미사일 도발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도 8회에 걸쳐서 발사를 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그 굉장히 그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예, 굉장히 많이 발사했고요. 또 10월 4일에는 일본 10도를 넘겨 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지, 예, 좀 답답하네요. 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31번에 걸쳐서 총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만 63발이나 되는군요. 예.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방사정포라 그러나요? 포격도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있고, 예. 자, 다음 8번째 소식은요? 8번째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 보내드릴게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쾌거요. 예. 예, 정말, 2010년 아프리카 공학 대회 이후로 12년 만이자 안방에서 4강신을 썼던 2002 한일 대회를 포함해서 통산 3번째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조별 리그 상대가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팀이었어요. 그럼요. 예. 더군다나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버티고 있었던 팀이었는데요. 비록 이제 이후에 브라질에 이제 1대4로 패해서 원정 월드컵 8강 꿈을 접었습니다만 정말 여기서 유행했던 이야기가 꺾이지 않는 마음. 맞아요. 예. 정말, 16강 진출 쾌거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 조별리그 포르투갈전, 여기서 이제 2대1 결승골 넣었을 때 황희찬 선수, 이때 정말 짜릿했고,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경기 끝나고 나서 한 10분 동안 우루과이와 가나 경기 봤잖아요. 그때 제일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졸였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9번째 소식은요? 9번째 소식은 세계 7번째 실용위성 누리호 발사 자체 성공.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 어렸을 때 만화책 같은 거 보면요, 막 우주에 날아가는 꿈도 꾸고 뭐 로봇 찌빠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자체 실용위성 누리호를 발사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일본, 중국에 이어 1톤이 넘는 실용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띄운 세계의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7번째. 예, 세계 7번째. 200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7번째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단 정부는 2027년까지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를 4차례 더 발사해서 기술 고도화하고 2032년에 달 착륙한답니다. 또 2045년에 화성 무인 착륙을 달성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황홀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10번째 소식은 뭐 제목 정도만 좀 전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분 좋아하실 K-팝, K-영화 등 K-컬처 전성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으로 올해 2022년 10대 뉴스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10대 뉴스, 국내 10대 뉴스 정리해봤고 다음 주는 국제 10대 뉴스 정리해 주신다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